아들의 휴대전화를 10년 만에 켰을 때 화면에 떠오른 마지막 메모가 있었습니다. 엄마, 나 무서워. 그래도 멈출 수 없어. 그 순간 나는 알았습니다. 내 아들의 죽음이 사고가 아니었다는 것을. 나는 서울 변두리 재개발 지역에서 30년째 채소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 박순애, 올해 68.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고 아들 하나 키우며 이 작은 가게를 지켜왔다. 가게 간판에는 아직도 박지훈 채소라는 이름이 걸려 있다. 10년 전 세상을 떠난 아들의 이름이다. 지훈이는 대기업 계열 건설회사에서 현장 안전관리자로 일했다. 성실하고 꼼꼼한 성격 탓에 회사에서도 인정받는 직원이었다. 35의 나이에 과장으로 승진하고 결혼도 앞두고 있었다. 그런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현장에서 추락했다. 회사에서는 안전수칙 위반이라고 했다. 경찰 조사 결과도 단순 사고사였다. 나는 그 말을 믿었다. 믿을 수밖에 없었다. 아들이 실수로 죽었다는 게 차라리 견딜만 했다. 장례식장에 온 회사 사람들은 형식적인 조의를 표했다.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들은 꽃 한 다발 놓고 5분도 채 머물지 않았다. 그렇게 10년이 흘렀다. 나는 아들 없는 세상에서 그저 하루하루 버텼다. 아침이면 가게 문을 열고 저녁이면 혼자 밥을 먹었다. 가끔 단골 손님들이 물었다. 아드님 제사 잘 지내셨어요? 나는 고개만 끄덕였다. 그런 일상이 무너진 건 지난주 화요일 오후였다. 가게에 손님이 뜸한 오후 3시쯤이었다. 문을 열고 들어온 남자는 40대 중반쯤 보였다. 깔끔한 정장 차림에 서류 가방을 든 모습이 채소 사러 온 사람 같지 않았다. 어서 오세요. 나는 습관처럼 인사를 건넸다. 남자는 가게 안을 둘러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박순애 사장님 맞으십니까? 네, 그런데요. 저는 최도윤이라고 합니다. 탐사 전문 기자입니다. 남자는 명함을 내밀었다. TBS 탐사보도부 최도윤이라는 글자가 찍혀 있었다. 기자? 나는 손에 쥐고 있던 배추를 내려놓았다. 기자님이 왜? 사장님 아드님 일로 찾아뵙게 됐습니다. 그 순간 가게 안 공기가 멈춘 것 같았다. 지훈이를요? 네. 10년 전 서린그룹 계열 건설 현장에서 돌아가신 박지훈 씨 맞으시죠?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최도윤은 주변을 살피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안에서 이야기 나눠도 될까요? 우리는 가게 안쪽 작은 사무실로 들어갔다. 나는 기자 앞에 물 한 잔을 놓고 맞은편에 앉았다. 최도윤은 가방에서 서류 몇 장을 꺼냈다. 사장님, 혹시 아드님 사고 당시 정황을 자세히 아십니까? 회사에서 들은 게 전부예요. 현장에서 안전규정을 안 지키고 높은 곳에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고. 그게 전부입니까? 네. 경찰도 그렇게 결론 냈고요. 최도윤은 잠시 망설이더니 서류 한 장을 내 앞으로 밀었다. 이 보고서 보신 적 있으세요? 흐릿하게 복사된 문서였다. 사고 경위서라는 제목 아래 빽빽한 글자들이 적혀 있었다. 처음 봅니다. 이건 당시 회사 내부 보고서입니다. 제가 제보를 받아 입수한 건데요. 최도윤은 문서의 한 부분을 손가락으로 짚었다. 여기 보시면 사고 시각이 오후 6시 23분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그 시각 현장에는 아무도 없었어야 합니다. 나는 고개를 들어 기자를 바라봤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날은 현장 전체 휴무일이었습니다. 안전 점검 때문에 오후 4시에 모든 인력이 철수했고요. 내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그럼 우리 아들은 왜 혼자 그 시간에 현장에 있었을까요?
최도윤은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CCTV 화면을 출력한 것 같았다. 흐릿했지만 사람의 형체가 보였다. 이건 사고 30분 전 현장 입구 CCTV입니다. 화면 속에는 두 사람이 서 있었다. 한 명은 작업복 차림, 다른 한 명은 정장 차림이었다. 작업복 입은 사람이 아드님으로 추정됩니다.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은요? 아직 확인 중입니다. 하지만 휴무일에 현장에 정장 입은 사람이 왜 있었을까요? 나는 화면을 뚫어져라 바라봤다. 10년 전 그날 내가 알지 못했던 무언가가 있었다는 말인가? 기자님,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최도윤은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다. 사장님, 제가 1년 넘게 추적한 바로는요. 그는 숨을 한번 들이쉬었다. 아드님의 죽음이 단순 사고가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그 말이 귓속으로 들어왔지만 의미를 이해하는 데는 시간이 걸렸다. 사고가 아니다? 무슨 뜻입니까? 정확히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린그룹이 당시 진행하던 재개발 사업에 큰 문제가 있었고 그걸 내부에서 문제 삼은 직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이요?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그럼 우리 아들이 그 사람들 때문에? 아직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장님께 여쭤보려고 온 겁니다. 최도윤은 가방에서 수첩을 꺼내 펼쳤다. 혹시 아드님이 생전에 이상한 이야기를 하신 적 없으세요?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다거나 누군가와 갈등이 있었다거나. 나는 기억을 더듬었다. 지훈이는 늘 밝은 아이였다. 집에 오면 엄마 오늘 현장에서 이런 일 있었어 하며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다. 그런데 돌아가기 한 달쯤 전부터였던가. 아들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밥도 잘 안 먹고 방에 들어가면 전화 통화를 오래 했다. 괜찮아? 무슨 일 있어? 내가 물으면 아들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엄마. 그냥 일이 좀 바빠서. 그게 마지막이었다. 뭔가 힘들어 보이긴 했어요. 최도윤이 고개를 끄덕였다. 혹시 아드님 유품 중에 일기장이나 노트, 휴대전화 같은 거 남아 있습니까? 휴대전화는 사고 당시 파손돼서 못 쓴다고 들었어요. 회사에서 돌려줬는데 그냥 박스에 넣어뒀고요. 그 휴대전화 혹시 아직 가지고 계십니까? 네, 아마 창고에. 그거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나는 천천히 일어났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걸음을 옮겼다. 가게 뒤편 창고는 오랫동안 열지 않았던 공간이었다. 아들의 물건들이 담긴 박스 몇 개가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쌓여 있었다. 나는 그 앞에 주저앉았다. 여기 있을 거예요. 박스를 하나씩 열었다. 작업복, 안전모, 회사 명찰, 수첩. 그리고 제일 아래 작은 박스에서 비닐에 쌓인 휴대전화가 나왔다. 화면이 깨지고 모서리가 찌그러진 낡은 휴대전화. 10년 동안 한 번도 켜보지 않았다. 최도윤이 조심스럽게 받아들었다. 이거 충전해보면 혹시 켜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까요? 해볼 가치는 있습니다. 기자는 가방에서 충전기를 꺼내 연결했다. 붉은 불빛이 깜빡이기 시작했다. 우리는 말없이 그 불빛을 바라봤다. 5분쯤 지났을까? 휴대전화에서 작은 진동음이 울렸다. 그리고 화면에 불이 들어왔다. 켜집니다. 최도윤의 목소리가 떨렸다. 부팅 화면이 지나가고 잠금 화면이 나타났다. 배경화면에는 내가 활짝 웃고 있는 사진이 있었다. 아들이 마지막으로 본 사진. 비밀번호 아십니까? 생일이요. 1, 2, 1, 5. 최도윤이 숫자를 눌렀다. 화면이 열렸다. 홈 화면에는 몇 개 안 되는 앱과 아이콘들이 있었다. 최도윤은 메모 앱을 눌렀다.
그 순간 우리는 숨을 멈췄다. 화면에 떠오른 마지막 메모. 엄마, 나 무서워. 그래도 멈출 수 없어. 3월 12일 서 전무가 설계도 바꾸래. 안전검사 날짜 조작하라고 했어. 이거 보고하면 나 해고당해. 근데 이대로 두면 사람 다쳐. 엄마, 미안해. 말 못해서. 내 손에서 휴대전화가 떨어졌다. 최도윤이 재빨리 받아들었지만 나는 이미 그 글자들을 다 읽어버렸다. 아들이, 우리 아들이.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10년. 10년 동안 나는 아무것도 몰랐다. 아들이 무서워했다는 것도, 누군가에게 협박당했다는 것도, 살리고 싶어 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도. 사장님, 최도윤이 내 어깨에 손을 얹었다. 이제라도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나는 고개를 들어 기자를 바라봤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시야는 오히려 선명해졌다. 우리 아들 사고로 죽은 게 아니죠? 최도윤은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가 무너지고 동시에 단단하게 굳어지는 느낌이 들었다. 10년 동안 견뎌온 슬픔이 분노로 바뀌었다. 그리고 나는 그날 결심했다. 진실을 밝히겠다고. 내 아들이 마지막까지 지키려 했던 것을 찾겠다고.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아들의 휴대전화는 최도윤이 증거 보존을 위해 가져갔다. 하지만 그 메모 속 글자들은 내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다. 엄마, 나 무서워.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다. 창고에서 꺼내온 아들의 박스가 아직 그대로 놓여 있었다. 손전등을 켜고 다시 박스를 뒤졌다. 작업복 주머니를 하나하나 뒤집었다. 먼지만 날렸다. 수첩을 펼쳤다. 대부분 현장 일정과 자재 목록이었다. 그런데 수첩 마지막 장, 찢어진 흔적이 있었다. 누군가 페이지를 뜯어낸 것처럼 가장자리만 남아 있었다. 나는 손전등을 비춰 자세히 들여다봤다. 희미하게 눌린 글자의 흔적이 보였다. 서태. 그 뒤는 알 수 없었다. 서태? 휴대전화 메모에 있던 서 전무가 떠올랐다. 다음 날 아침 최도윤에게서 전화가 왔다. 사장님, 혹시 아드님이 다니던 회사 동료 연락처 아는 게 있으세요? 장례식 때 몇 분 오셨는데 연락처는 모르겠어요. 혹시 조의금 명단 같은 거 남아 있습니까? 아, 그거라면. 나는 서랍을 뒤져 낡은 장부를 꺼냈다. 10년 전 장례식 때 받은 조의금 명단이었다. 있어요. 회사 사람들 이름이 몇 개 적혀 있네요. 그거 사진 찍어서 보내주실 수 있으세요? 네. 나는 서툰 손놀림으로 휴대전화 카메라를 켰다. 명단을 찍어 최도윤에게 보냈다. 1시간쯤 지나 다시 전화가 왔다. 사장님, 이 중에 김광수라는 분 기억나세요? 김광수요? 네. 당시 현장 책임자였던 사람입니다. 나는 장부를 다시 펼쳤다. 김광수 50만 원이라고 적혀 있었다. 조의금은 냈는데 얼굴은 기억 안 나요. 이 사람 사고 직후에 퇴사했습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지금은 지방에서 작은 철물점을 운영하고 있고요. 최도윤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묻어났다. 제가 이 사람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사장님도 같이 가시겠습니까? 나는 망설이지 않았다. 가겠습니다. 3일 후 우리는 경기도 외곽의 작은 마을로 향했다. 최도윤이 운전하는 차 안에서 나는 계속 창밖을 바라봤다. 논밭이 펼쳐진 시골길. 아들이 살아있었다면 함께 드라이브라도 왔을 법한 풍경이었다. 여기입니다. 차가 멈춘 곳은 허름한 상가 건물 1층이었다. 김광수 철물점이라는 간판이 발에 있었다. 우리는 차에서 내렸다. 철물점 안에는 중년 남자가 선반을 정리하고 있었다.
마른 체구에 안경을 낀 모습. 손님이세요? 남자가 돌아봤다. 김광수 사장님이십니까? 네, 그런데요. 최도윤이 명함을 내밀었다. TBS 기자 최도윤입니다. 잠깐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김광수의 얼굴이 굳었다. 무슨 이야기요? 10년 전 서린그룹 계열 건설 현장 이야기입니다. 그 순간 김광수가 뒤로 물러섰다. 저는 그 일에 대해 할 말 없습니다. 박지훈 씨 기억하십니까? 김광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저는 박지훈의 어머니입니다. 김광수가 나를 바라봤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죄송합니다. 뭐가 죄송하다는 겁니까? 내 목소리가 떨렸다. 제발 말씀해 주세요. 우리 아들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김광수는 고개를 떨궜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우리는 철물점 뒤편 작은 사무실로 자리를 옮겼다. 김광수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다. 10년이 지났는데도 그날 일이 생생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가라앉아 있었다. 사고 나기 2주 전쯤이었어요. 박 과장이 제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우리 아들이요? 네. 그날 박 과장 표정이 심각했어요. 설계도를 들고 왔는데 김광수는 책상 서랍을 열어 낡은 수첩을 꺼냈다. 이거 그때 적어둔 겁니다. 수첩에는 날짜와 함께 메모가 적혀 있었다. 3월 5일 박 과장 보고 -6동 기초 설계 변경 문제. 무슨 문제였습니까? 최도윤이 물었다. 원래 설계에는 집안 보강을 더 해야 했어요. 그런데 본사에서 예산 문제로 간소화하라고 지시가 내려온 겁니다. 그게 위험한 겁니까? 당연하죠. 그 건물은 20층짜리 아파트였어요. 집안이 약한데 보강을 제대로 안 하면. 김광수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래서 우리 아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상부에 보고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대로 시공하면 나중에 큰 사고 난다고. 나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그랬더니요. 며칠 뒤에 본사에서 사람이 내려왔어요. 누구요? 서태준 전무였습니다. 그 이름, 휴대전화 메모에도 수첩 흔적에도 있던 그 이름. 서태준이 뭐라고 했습니까? 최도윤이 다그쳤다. 현장 사무실로 박 과장을 불러서는 김광수가 눈을 감았다. 소리 지르는 게 밖까지 들렸습니다. 내가 뭔데 설계에 토를 달아 회사 망하게 하려고 작정했냐? 그럼요. 박 과장이 나왔을 때 얼굴이 창백했어요. 말도 안 하고 그냥 현장으로 나가더라고요. 김광수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그날 이후로 박 과장 표정이 계속 안 좋았어요. 밥도 잘 안 먹고 통화도 자주 하고. 당신은 왜 아무 말도 안 했습니까? 내가 물었다. 저도 무서웠습니다. 김광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서 전무가 따로 저를 불렀어요. 이 일은 없던 일로 하라고. 입 다물고 있으면 승진시켜 주겠다고. 그래서 입 다물었다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그러고도 우리 아들 장례식에 와서 조의금 냈습니까? 김광수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나는 주먹을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아프지 않았다. 그날 말입니다. 김광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사고 나던 날. 그날은 현장 휴무일이었어요. 안전 점검 때문에 오후 4시에 모두 퇴근했습니다. 그럼 우리 아들은 왜 그 시간에 현장에 있었습니까? 그걸 저도 몰랐어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사고 소식을 듣고 현장에 갔을 때 김광수가 수첩의 다른 페이지를 펼쳤다. 거기에는 휘갈겨 쓴 메모가 있었다. CCTV 확인 오후 5시 50분 서 전무 차량 입차. 서태준이 그날 현장에 왔다는 겁니까?
최도윤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네. 저는 CCTV 기록을 봤습니다. 분명히 서 전무차가 들어왔어요. 그럼 증거가 있잖습니까? 없습니다. 뭐라고요? 사고 조사 나온 사람들이 CCTV 기록을 가져갔어요. 그리고 일주일 뒤 서버가 통째로 교체됐습니다. 김광수는 고개를 저었다. 저는 그때 알았어요. 이건 덮으려고 작정한 일이구나. 철물점을 나오는 길 나는 멍하니 걸었다. 최도윤이 옆에서 말했다. 김광수의 증언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물적 증거가 필요해요. CCTV는 사라졌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회사 서버에선 사라졌을 겁니다. 하지만 최도윤이 휴대전화를 꺼내 화면을 보여줬다. 당시 그 현장 주변에 편의점이 하나 있었어요. 여기 CCTV가 현장 입구 쪽을 비추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10년 전 기록이 남아 있을까요? 확률은 낮습니다. 하지만 해볼 가치는 있어요. 차에 타면서 최도윤이 말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확인해야 할 게 있습니다. 뭡니까? 아드님이 남긴 다른 흔적이요. 혹시 회사 이메일이나 내부 문서 같은 거 없었을까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런 건 본 적이 없어요. 혹시 아드님이 개인적으로 쓰던 이메일 계정 아십니까? 아, 네이버 메일 쓰던 것 같은데. 비밀번호 아세요? 생일 아닐까요? 휴대전화도 그랬으니까. 최도윤이 고개를 끄덕였다. 집에 돌아가시면 한번 확인해 보세요. 혹시 모릅니다. 그날 밤 나는 컴퓨터 앞에 앉았다. 아들이 쓰던 오래된 노트북이었다. 먼지를 닦아내고 전원을 켰다. 네이버 로그인 화면. 아들의 이메일 주소를 입력했다. 비밀번호 칸에 생일을 쳤다. 로그인 되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다. 받은 편지함에는 수백 개의 메일이 쌓여 있었다. 대부분 10년 전 날짜였다. 나는 스크롤을 천천히 내렸다. 그러다 한 메일이 눈에 들어왔다. 제목 육동 안전문제 제보고. 받는 사람 본사 안전팀. 날짜 2015년 3월 18일. 손이 떨렸다. 메일을 열었다. 안전팀장님께 제 차 보고 드립니다. 육동 기초공사 관련 현행 설계대로 시공 시 구조적 안전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첨부한 구조 계산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안 보강이 추가로 필요하며 현재 예산으로는 안전 기준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입주민의 안전을 위해 재검토를 요청드립니다. 현장 안전관리자 박지훈. 첨부 파일이 2개 있었다. 구조 계산서와 현장 사진. 나는 파일을 다운로드했다. 사진을 열었다. 현장 기초 공사 모습이었다. 빨간 펜으로 여러 곳에 표시가 돼 있었다. 보강 부족, 균열 위험, 설계 변경 필요. 아들의 손글씨였다. 나는 화면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이 아이가 얼마나 고민했을까? 얼마나 무서웠을까? 그래도 멈출 수 없었던 이유. 입주민의 안전. 다음 날 아침 나는 최도윤에게 파일을 모두 전송했다. 1시간 뒤 최도윤이 전화를 걸어왔다. 사장님 대단합니다. 이거 결정적 증거예요. 정말입니까? 네. 이 메일과 첨부 파일만 있으면 서린그룹이 안전 문제를 인지하고도 묵살했다는 걸 증명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더 확실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CCTV 기록을 찾아야 해요. 그게 가능할까요? 제가 아는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 사람과 함께 현장 주변을 다시 조사해 보겠습니다. 최도윤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사장님, 조금만 더 힘내세요. 우리 거의 다 왔습니다. 나는 전화를 끊고 아들의 사진을 바라봤다. 액자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아들. 지훈아, 엄마가 끝까지 가볼게.
나는 중얼거렸다. 내가 지키려던 거 엄마가 이어갈게. 일주일 뒤 최도윤이 다시 찾아왔다. 이번엔 다른 사람과 함께였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남자였다. 사장님, 이쪽은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이준혁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준혁은 간단히 인사하고 노트북 가방을 내려놓았다. 최 기자님한테 이야기 들었습니다. CCTV 복구 작업 맡겠습니다. 정말 가능한 겁니까? 쉽진 않습니다. 하지만 당시 현장 주변 상가들 서버를 확인해 보면 혹시 모릅니다. 최도윤이 지도를 펼쳤다. 현장 입구 기준으로 반경 100m 내에 편의점 하나, 분식집 하나, 그리고 부동산 중개소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까? 편의점이랑 부동산은 그대로고 분식집은 치킨집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준혁이 고개를 끄덕였다. 일단 가봐야겠네요. 우리는 다시 차를 타고 서울로 향했다. 10년 만에 찾은 그 재개발 지역. 당시엔 공사가 한창이던 곳이었는데 이제는 높은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있었다. 깨끗하고 현대적인 건물. 그 아래 묻힌 진실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차는 아파트 단지 옆 상가 앞에 멈췄다. 여기입니다. 최도윤이 편의점을 가리켰다. 우리는 차에서 내렸다. 편의점 주인은 60대 정도의 남자였다. 안녕하세요. 혹시 10년 전부터 여기서 장사하셨습니까? 주인이 고개를 끄덕였다. 벌써 15년째예요. 왜요? 최도윤이 명함을 내밀었다. 저는 기자입니다. 10년 전 이 앞 건설 현장 사고 건으로 취재 중인데요. 주인의 표정이 굳어졌다. 아, 그 일 기억나죠. 젊은 사람이 떨어져서 죽었다는데. 혹시 그때 편의점 CCTV 기록 남아 있을까요? 10년 전 거요? 그건 없을걸요. 보통 한 달치만 보관하거든요. 이준혁이 나섰다. 혹시 그때 경찰이 CCTV 자료 요청한 적 있습니까? 아, 그건 있었어요. USB에 복사해줬던 것 같은데. 그 USB 혹시 아직 있으십니까? 주인이 고개를 저었다. 그건 경찰이 가져갔을 텐데요. 최도윤과 이준혁이 눈빛을 교환했다. 혹시 당시 서버나 저장 장치 그대로 쓰고 계십니까? 아니요, 3년 전에 CCTV 시스템을 새로 바꿨어요. 그럼 옛날 하드디스크는요? 버렸을 거예요. 이준혁이 아쉬운 표정을 지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편의점을 나왔다. 다음은 부동산 중개소였다. 작은 사무실에 중년 여자가 앉아 있었다. 어서 오세요. 매물 찾으세요? 아닙니다. 혹시 10년 전부터 여기 계셨습니까? 네, 저희 남편이 20년째 여기서 중개업해요. 혹시 남편분 계십니까? 지금 외근 나갔는데요. 무슨 일이세요? 최도윤이 사정을 설명했다. 여자는 난처한 표색을 지었다. 저희는 CCTV가 실내만 비추거든요. 밖은 안 찍혀요. 그렇군요. 그리고 한 달 지나면 자동으로 지워져서 우리는 다시 밖으로 나왔다. 마지막 남은 건 치킨집이었다. 치킨집 문을 열고 들어갔다. 젊은 사장이 튀김을 하고 있었다. 주문이세요? 아닙니다. 여기 원래 분식집 아니었습니까? 네, 5년 전에 제가 인수했어요. 혹시 전 주인 연락처 아십니까? 글쎄요, 인수할 때 받긴 했는데. 사장이 휴대전화를 뒤적였다. 여기 있네요. 근데 연락 안 될 수도 있어요. 몇 년 전 번호니까. 최도윤이 번호를 받아 적었다. 감사합니다. 밖으로 나와 최도윤이 바로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울렸다. 세 번째 신호 뒤 전화가 연결됐다. 여보세요? 나이 든 남자 목소리였다. 안녕하세요. 혹시 예전엔 아파트 앞에서
분식집 하셨습니까? 네, 그런데요. 최도윤이 간단히 설명했다.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그 일 말이군요. 혹시 당시 CCTV 자료가 남아 있을까요? 저도 경찰한테 넘겨줬어요. 그런데 남자가 말을 멈췄다. 그런데요? 경찰이 가져가기 전에 제가 따로 백업을 해뒀었어요. 최도윤의 눈이 커졌다. 정말입니까? 네. 뭔가 찝찝해서요. 그날 가게 앞에서 이상한 일이 있었거든요. 무슨 일입니까? 사고 나기 1시간 전쯤이었어요. 검은색 고급 승용차가 현장 쪽으로 들어가는 걸 봤어요. 최도윤이 나를 쳐다봤다. 그 차 기억나십니까? 예. 번호가 특이했거든요. 7777. 검정색 고급 승용차였어요. 지금도 그 백업 파일 가지고 계십니까? 네. 외장하드에 그대로 있을 겁니다. 어디 계세요? 지금 만나 뵐 수 있습니까? 저 지금 인천에 있어요. 괜찮으시면 오세요. 우리는 곧바로 인천으로 향했다. 차 안에서 최도윤이 말했다. 사장님, 이거 큰 겁니다. 정말 증거가 나올까요?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준혁도 덧붙였다. 10년 된 파일이라도 복구할 수 있습니다. 제게 맡겨주세요.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10년. 이제야 진실에 다가가고 있었다. 1시간 반을 달려 도착한 곳은 작은 주택가였다. 전 분식집 주인 강만식 씨가 대문 앞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여기입니다. 우리는 집 안으로 들어갔다. 강만식은 서재 서랍을 열어 외장하드를 꺼냈다. 이게 그겁니다. 10년 동안 한 번도 안 켜봤어요. 이준혁이 조심스럽게 받아들었다. 노트북에 연결했다. 화면에 폴더 목록이 떴다. 2015년 3월. 이준혁이 폴더를 열었다. 날짜별로 정리된 영상 파일들이 나타났다. 3월 19일. 최도윤이 중얼거렸다. 이준혁이 그 날짜 파일을 클릭했다.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화면에는 분식집 앞 도로가 보였다. 시간은 오후 5시 47분. 몇 대의 차가 지나갔다. 그리고 5시 52분. 검은색 고급 승용차가 화면에 나타났다. 차는 천천히 현장 입구 쪽으로 향했다. 정지. 이준혁이 화면을 멈췄다. 번호판이 선명하게 보였다. 7777. 이 번호판 확인할 수 있습니까? 최도윤이 물었다. 시간 걸리겠지만 가능합니다. 영상이 다시 재생됐다. 6시 5분. 같은 차가 다시 나타났다. 이번엔 반대 방향으로. 현장에서 나오는 것이었다. 13분. 최도윤이 말했다. 13분간 현장에 있었다는 겁니다. 화면을 확대하자 운전석이 보였다. 정장 입은 남자. 얼굴은 흐릿했지만 윤곽은 보였다. 이 사람 누굽니까? 강만식이 물었다. 확실하진 않지만. 최도윤이 서류 가방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임원 사진이었다. 서태준 전무입니다. 그는 사진을 화면 옆에 나란히 놓았다. 윤곽이 일치했다. 있습니다. 이준혁이 외쳤다. 좀 더 선명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는 노트북에 프로그램을 실행했다. 영상 화질 개선 작업이 시작됐다. 10분쯤 지나자 화면이 훨씬 또렷해졌다. 운전석 남자의 얼굴. 서태준이었다. 확실합니다. 최도윤이 주먹을 쥐었다. 나는 화면을 뚫어져라 바라봤다.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을 죽인 거였나? 더 있습니다. 이준혁이 다른 파일을 열었다. 6시 23분. 사고 시각. 화면 한쪽에서 섬광이 보였다. 현장 쪽이었다. 이게 뭡니까? 아마도 추락 순간일 겁니다. 이준혁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화면은 그저 멀리서 보이는 빛이었지만
그 의미는 무거웠다. 나는 눈을 감았다. 아들이 마지막으로 본 것은 무엇이었을까? 최도윤이 강만식에게 말했다. 이 자료 저희가 가져가도 되겠습니까? 당연하죠. 애초에 이걸 위해 보관한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 젊은 친구 말이에요. 강만식이 나를 바라봤다. 장례식 날 봤어요. 어머님이 우시는 거. 그때부터 마음이 안 좋았어요. 제가 힘이 없어서 그때는 못했지만 이제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나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고맙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최도윤이 말했다. 이제 거의 다 모았습니다. 이걸로 충분합니까? 아직 한 가지 더 필요합니다. 뭡니까? 서태준과 직접 연결되는 증거요. 지금 있는 건 정황 증거고 결정적인 물증이 필요합니다. 그게 뭡니까? 회사 내부 문서요. 설계 변경 지시서나 보고서 같은 거. 이준혁이 끼어들었다. 제가 아는 해커가 있습니다. 회사 서버에 접근할 수 있을지도. 불법 아닙니까? 내가 물었다. 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최도윤이 고개를 저었다. 불법으로 얻은 증거는 법정에서 안 받아줍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내부 제보자가 필요합니다. 차 안이 조용해졌다. 그때 내 휴대전화가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박순애 씨 맞으십니까? 낯선 남자 목소리였다. 네, 그런데요. 저는 서린그룹 법무팀 변호사입니다. 내 손이 떨렸다. 최도윤과 이준혁이 나를 쳐다봤다. 무슨 일이십니까? 저희가 최근 들은 바로는 박 씨께서 10년 전 사고건에 대해 재조사를 시도하신다고요. 저희는 이미 법적으로 종결된 사안이라고 판단합니다. 더 이상 문제를 확대하시면 곤란합니다. 제 아들 죽음이 문제 확대입니까? 내 목소리가 떨렸다. 감정적으로 접근하지 마십시오. 저희는 박 씨의 고통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합의금을 제안하려고 합니다. 합의금이요? 5억입니다. 조용히 정리하신다면 바로 지급하겠습니다. 나는 숨이 막혔다. 5억. 평생 벌어도 모을 수 없는 돈. 하지만 필요 없습니다. 박 씨, 신중하게 생각하십시오. 이미 10년이 지난 일입니다. 이걸 다시 파봤자 박 씨만 힘듭니다. 저는 돈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진실입니다. 나는 전화를 끊어버렸다. 최도윤이 내 어깨에 손을 얹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저 사람들 겁나나 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실에 가까워질수록 더 필사적으로 막으려 할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더 빨리 움직여야 합니다. 차는 계속 달렸다. 다음 날 아침 최도윤에게서 전화가 왔다.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제 취재원 중 한 명이 협박을 받았대요. 누구요? 김광수 씨요. 어젯밤에 정체불명 남자들이 철물점에 찾아왔다고 합니다. 지금 괜찮습니까? 다친 곳은 없대요. 하지만 겁을 먹었어요. 증언 철회하겠답니다. 나는 주저앉았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일단 저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최도윤이 잠시 말을 멈췄다. 사장님도 조심하세요. 혹시 모르니까 CCTV 있는 곳에만 다니시고 밤엔 혼자 외출 마세요. 전화를 끊고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두려웠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그날 저녁 가게 문을 닫으려는데 낯선 남자 둘이 들어왔다. 박순애 씨 맞습니까? 덩치 큰 남자들이었다. 누구십니까? 그냥 경고차 왔습니다. 한 남자가 가게 안을 둘러봤다. 여기 장사 오래 하셨네요. 힘들게 일궈온 거 한순간에 날아가면 억울하지 않겠어요? 나가세요. 어르신,
우리 말 들으세요. 괜히 생고생하지 마시고. 다른 남자가 명함을 내밀었다.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은 흰색 명함. 뒷면에 숫자만 적혀 있었다. 5억. 생각 바뀌면 연락하세요. 남자들은 그렇게 말하고 나갔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명함을 구겼다. 손이 떨렸다. 무서웠다. 하지만 아들 생각이 났다. 무서웠어도 멈추지 않았던 아들. 나는 명함을 쓰레기통에 던졌다. 그날 밤 최도윤에게서 긴급 전화가 왔다. 사장님, 내일 기자회견합니다. 갑자기요?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요. 저희가 증거를 모으는 동안 상대편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최도윤의 목소리에 긴박함이 묻어났다. 김광수 씨가 증언 철회했고 이준혁 씨 연구소에도 압박이 들어갔습니다. 지금 공개하지 않으면 모든 게 묻힐 수 있어요. 기자회견이요? 네. 방송국 본사에서 정식으로 진행합니다. 사장님께서 직접 증언해 주셔야 합니다. 나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제가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습니다. 사장님은 그저 진실만 말씀하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는 아들 사진을 바라봤다. 지훈아, 엄마가 해낼게. 다음 날 오전 10시. 본사 기자회견장. 나는 처음 보는 수십 개의 카메라 앞에 앉아 있었다. 최도윤이 내 옆에 앉았고 이준혁이 노트북을 준비했다. 기자들이 속속 자리를 채웠다. 내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손이 떨려 물컵을 제대로 잡을 수 없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최도윤이 작게 물었다. 네, 괜찮습니다. 거짓말이었다. 전혀 괜찮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돌아갈 수 없었다. 시계가 10시를 가리켰다. 최도윤이 마이크 앞에 섰다. 안녕하십니까? 탐사보도부 최도윤 기자입니다. 플래시가 터졌다. 오늘 이 자리는 10년 전 발생한 서린그룹 계열 건설 현장 사고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최도윤은 준비한 자료를 스크린에 띄웠다. 사고 당시 신문 기사가 나타났다. 현장 추락사고, 안전수칙 위반으로 결론. 당시 언론은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단순 사고라고요. 하지만 저희가 1년간 취재한 결과 이 사고는 기업 범죄의 산물이었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다. 최도윤은 다음 화면을 띄웠다. 아들의 휴대전화 메모. 이것은 고 박지훈 씨가 사망 직전 남긴 메모입니다. 화면에 아들의 글자가 크게 떴다. 엄마, 나 무서워. 그래도 멈출 수 없어. 서 전무가 설계도 바꾸래. 안전검사 날짜 조작하라고 했어. 기자회견장이 숨죽였다. 박지훈 씨는 현장 안전관리자로서 구조적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상부에 보고했습니다. 다음 화면. 아들이 보낸 이메일이 나타났다. 하지만 회사는 이를 묵살했습니다. 오히려 박 씨를 압박했고 최도윤이 다음 자료를 넘겼다. CCTV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검은색 승용차가 현장으로 들어가는 장면. 사고 당일 휴무일이었던 현장에 이 차량이 진입했습니다. 화면이 정지됐다. 번호판이 확대됐다. 이 차량은 서태준 전무의 차량으로 확인됐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메모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 차량이 현장에서 나온 시각은 오후 6시 5분. 박지훈 씨가 추락한 시각은 6시 23분입니다. 최도윤이 나를 바라봤다. 이제 피해자 유족이신 박순애 씨의 증언을 듣겠습니다. 나는 천천히 일어났다. 마이크 앞에 섰다. 수십 개의 카메라 렌즈가 나를 향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나는 준비한 종이를 펼쳤다. 하지만 글자가 보이지 않았다.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내려놓았다. 그리고 입을 열었다. 저는 박지훈의 어머니입니다. 목소리가 떨렸다.
10년 전 제 아들은 35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회사는 그게 아들의 실수라고 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10년 동안 제 아들이 부주의해서 죽었다고 믿으며 살았습니다.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숨을 고르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제 아들은 사람을 살리려다 죽었습니다. 기자회견장이 조용해졌다. 제 아들은 무서웠습니다. 회사에 밉보이면 해고당할까봐, 가족을 못 먹여 살릴까봐. 나는 아들의 사진을 들어 올렸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는 알았거든요. 자기가 침묵하면 누군가 다칠 거라는 걸. 플래시가 터졌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묻습니다. 나는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봤다. 제 아들이 잘못했습니까? 바르게 일하려던 게 죄입니까? 목소리가 높아졌다. 10년 동안 저는 울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이제는 진실을 알아야 합니다. 나는 마이크를 내려놓고 자리에 앉았다. 온몸에 힘이 빠졌다. 그때였다. 회견장 뒤쪽 문이 열렸다. 정장 입은 남자들이 들어왔다. 앞장선 사람은 50대 중반쯤 보이는 남자였다. 단정한 정장, 각진 얼굴. 최도윤이 작게 중얼거렸다. 서태준이 왔습니다. 서태준은 앞쪽으로 걸어왔다. 기자들이 일제히 카메라를 돌렸다. 잠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서태준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최도윤이 마이크를 건넸다. 서태준 전무입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왜 오셨습니까? 해명하러 왔습니다. 서태준은 기자들을 둘러봤다. 방금 들은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10년 전 그 사고는 이미 경찰과 검찰 조사를 거쳐 결론 난 사안입니다. CCTV 영상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최도윤이 따졌다. 그날 저는 현장 점검차 방문했습니다. 정기 점검이었습니다. 휴무일에 혼자 점검을 하셨습니까? 현장 책임자로서 당연한 업무였습니다. 서태준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리고 박지훈 씨가 남긴 메모에 대해서는 그가 나를 바라봤다. 유족분의 고통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감정적인 추측으로 기업을 매도하는 건 부당합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추측이 아닙니다. 부인, 제 아들이 보낸 이메일 보셨습니까? 안전 문제를 보고한 공식 문서입니다. 그 문서는 회사에서 검토 후 적절히 처리했습니다. 적절히요? 내 목소리가 떨렸다. 제 아들 죽이는 게 적절한 처리입니까? 기자회견장이 술렁였다. 서태준의 표정이 굳었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곤란합니다. 그럼 어떻게 말합니까? 나는 한 걸음 다가섰다. 당신이 그날 현장에 갔습니다. 제 아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제 아들은 죽었습니다. 저는 사고와 무관합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최도윤이 끼어들었다. 서 전무님, 당시 현장 책임자였던 김광수 씨의 증언이 있습니다. 김광수 씨는 이미 증언을 철회했습니다. 협박 때문입니까? 무슨 협박입니까? 서태준이 코웃음 쳤다. 근거 없는 주장은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최도윤이 노트북을 조작했다. 그렇다면 이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스크린에 새로운 문서가 떴다. 회사 내부 메신저 대화 기록이었다. 박지훈 그놈이 또 보고서 올렸어. 어떻게 할까요? 인사팀 통해서 압박 넣어. 승진 누락시키고. 근데 이놈이 계속 문제 삼으면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지. 회견장이 숨죽였다. 서태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건 어디서 났습니까? 제보자가 있습니다. 최도윤이 말했다. 서린그룹 내부에도 양심적인 직원이 있더군요. 그건 맥락을 모르고 보면
다른 방법이 뭡니까? 내가 물었다. 제 아들을 죽이는 게 다른 방법입니까? 아닙니다.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서태준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저는 그저 회사를 위해 사람을 죽였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서태준이 소리쳤다. 회견장이 조용해졌다. 그는 숨을 몰아쉬었다. 땀이 이마에 맺혔다. 최도윤이 다시 자료를 띄웠다. 서 전무님,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화면에 통화 기록이 나타났다. 사고 당일 오후 5시 47분, 당신은 박지훈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휴무일인데 왜 전화했습니까? 서태준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리고 6시 10분, 당신 차량이 현장을 떠났습니다. 그 사이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저는 단지 서태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현장 상황을 확인하러 간 겁니다. 박지훈 씨를 만났습니까? 만났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메모했다. 무슨 대화를 나눴습니까? 그냥 업무 이야기를. 안전 문제에 대해 말했습니까? 대답해 주십시오. 최도윤이 압박했다. 서태준은 얼굴을 손으로 감쌌다. 저는 그냥 그의 손이 떨렸다. 회사를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죽였습니까? 내가 소리쳤다. 아닙니다. 서태준이 고개를 들었다. 눈이 충혈돼 있었다. 저는 죽이려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입 다물라고 했을 뿐입니다. 회견장이 조용해졌다. 서태준은 계속 말했다. 박지훈이 계속 문제를 제기했어요. 본사에, 안전팀에, 심지어 노조에까지. 이러다간 프로젝트 전체가 중단될 판이었습니다. 그래서요? 그날 제가 현장에 갔습니다. 설득하려고요. 서태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그 친구가 듣지 않았어요. 계속 증거를 제출하겠다고, 언론에 알리겠다고. 그래서 죽였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그냥 겁을 주려고. 서태준이 말을 멈췄다. 그는 무언가를 깨달은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겁을 줬다는 게 뭡니까? 최도윤이 다그쳤다. 저는 서태준은 고개를 떨궜다. 계단 쪽으로 몰았습니다. 그리고 밀었습니다. 숨소리마저 멈춘 듯한 침묵. 고의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위협하려던 건데 그 친구가 중심을 잃고 서태준이 무너졌다. 저도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냥 도망쳤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10년 만에 듣는 진실. 내 아들은 밀려서 떨어진 거였다. 사고가 아니었다. 제 아들이 마지막으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물었다. 서태준이 나를 바라봤다. 엄마라고 했습니다. 뭐라고요? 떨어지면서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나는 소리내어 울었다. 기자회견장 앞 모든 카메라가 돌아갔다. 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저 아들의 마지막 순간만 떠올랐다. 무서웠을 것이다. 아팠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엄마를 불렀을 것이다. 회견장 밖에서 경찰이 들어왔다. 서태준 씨, 동행해 주시겠습니까? 서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수갑이 채워지는 것도 거부하지 않았다. 경찰에 끌려가면서 그가 나를 바라봤다. 죄송합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용서할 수 없었다. 회견장이 끝나고 최도윤이 내 옆에 앉았다. 사장님, 해내셨습니다. 이제 진실이 밝혀졌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다. 진실을 알았지만 아들은 돌아오지 않았다. 괜찮으세요? 괜찮습니다.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이제 견딜 수 있을 것 같았다. 적어도 아들이 왜 떠났는지는 알았으니까. 그날 저녁 뉴스가 터졌다.
10년 전 현장 직원 살인 자백. 재벌 기업의 은폐된 범죄, 시민 제보로 밝혀져 모든 방송사가 이 소식을 다뤘다. 나는 가게에 앉아 뉴스를 봤다. 화면 속에서 내가 울고 있었다. 그리고 서태준이 끌려가는 모습이 나왔다. 휴대전화가 울렸다. 모르는 번호들이었다. 취재 요청이었다. 나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이제 할 말은 다 했다. 기자회견 이후 3개월이 흘렀다. 그 사이 세상은 빠르게 움직였다. 서태준은 구속 기소됐다. 혐의는 살인과 증거인멸, 증인 협박. 검찰은 그가 10년 전 박지훈을 고의로 추락시켰고 이후 회사 조직을 동원해 증거를 조작했다고 밝혔다. 대대적인 감사에 들어갔다. 당시 안전 문제를 묵살한 임원들이 줄줄이 소환됐다. 한도준 회장은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여론은 차가웠다. 회장 사퇴하라는 목소리가 거셌다. 재판은 빠르게 진행됐다. 나는 매 공판마다 법정에 앉아 있었다. 최도윤이 옆에 함께했다. 사장님, 오늘이 선고 공판입니다. 나는 검은색 한복을 입었다. 아들 장례식 이후 처음 꺼내 입는 옷이었다. 법정 안은 사람들로 가득했다. 기자들, 시민단체 관계자들, 그리고 다른 산업재의 유족들. 모두 이 재판의 결과를 주시하고 있었다. 재판장이 들어왔다. 피고인 서태준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다. 서태준은 수감복을 입고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다. 3개월 전 기자회견장에서 보던 그 당당한 모습은 없었다. 수척하고 초라한 모습이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다. 피고인은 2015년 3월 19일 피해자 박지훈 씨를 현장에서 밀어 추락시켜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사고가 아닌 계획적 범행이었으며 이후 회사 조직을 동원해 증거를 인멸하고 진실을 은폐했습니다. 재판장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다. 특히 피고인은 기업의 이익을 위해 한 개인의 생명과 양심을 짓밟았으며 10년간 유족의 고통을 외면했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가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의 마지막 장을 펼쳤다. 피고인 서태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망치 소리가 울렸다. 법정 밖으로 나왔다.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유족분,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 판결 결과에 만족하십니까? 나는 준비된 종이를 꺼냈다. 떨리는 손으로 펼쳤다. 10년 전 제 아들 박지훈은 사람을 살리려다 죽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끝까지 읽었다. 오늘 재판으로 아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진실은 밝혀졌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저는 이 사건이 마지막이기를 바랍니다. 나는 고개를 들어 카메라를 바라봤다. 더 이상 양심적인 노동자가 기업의 이익 앞에 희생되어선 안 됩니다. 제 아들처럼 바르게 일하려는 사람이 목숨을 걸어야 하는 세상이어선 안 됩니다. 나는 종이를 접었다. 이것이 제 아들이 남긴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며칠 후 고용노동부에서 연락이 왔다. 박지훈의 죽음이 산업재해로 재분류됐다는 소식이었다. 단순 사고사가 아닌 기업의 안전 의무 위반으로 인한 사망. 보상금과 함께 국가 차원의 공식 사과가 따랐다. 그리고 서태준 측에서 유족 보상안을 내놓았다. 금액은 10억. 나는 그 돈의 절반을 산업재해 유족 지원 단체에 기부했다. 나머지는 아들의 이름으로 장학금을 만들었다. 박지훈 안전 장학금.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청년 노동자들을 위한 장학금이었다. 어느 가을날 오후였다. 가게에 손님 한 명이 찾아왔다. 40대 초반쯤 보이는 남자였다. 어서 오세요. 저 박순애 사장님 맞으십니까? 네, 그런데요.
남자는 머뭇거리다 말했다. 저는 10년 전에 그 현장에서 일했던 사람입니다. 지훈이 형이랑 같이 일했어요. 나는 남자를 자세히 바라봤다. 혹시 이름이 송민호입니다. 기억 안 나실 거예요. 장례식에 가지도 못했거든요. 왜 못 오셨어요? 무서웠어요. 송민호는 고개를 숙였다. 그때 저도 알았어요. 형이 안전 문제를 제기했다가 사고 난 거. 근데 저는 겁이 나서 입 다물었어요. 10년 동안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다 뉴스에서 사장님 보고 용기를 내서 왔습니다. 송민호는 작은 봉투를 내밀었다. 이거 지훈이 형이 사고 나기 일주일 전에 제게 맡긴 겁니다. 이게 뭡니까? 편지예요. 혹시 자기한테 무슨 일 생기면 어머니께 전해달라고 했어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다. 봉투 겉면에 아들의 손글씨가 있었다. 엄마에게. 송민호가 돌아간 뒤 나는 가게 문을 닫았다. 안쪽 사무실로 들어가 봉투를 펼쳤다. 낡고 구겨진 편지지. 아들의 글씨가 빼곡했다. 엄마에게. 이 편지를 읽고 계신다면 아마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거겠죠. 엄마 미안해요. 말 못해서. 사실 요즘 회사에서 많이 힘들어요. 제가 발견한 안전 문제를 아무도 들으려 하지 않아요. 오히려 저를 문제야 취급하죠. 무섭기도 해요. 해고될까봐, 엄마 걱정시킬까봐. 근데 엄마, 제가 만약 여기서 입 다물면요. 나중에 그 건물에 사람들이 들어가잖아요. 아이들도 살고,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살고, 만약에 그 사람들이 다치면요. 그게 제 잘못일 것 같아요. 엄마가 늘 말씀하셨잖아요. 바르게 살아야 한다고. 저 그 말 지키려고 해요. 무서워도요. 엄마, 제가 만약 못 돌아가면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저는 엄마가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노력했어요. 그것만 기억해 주세요. 사랑해요, 엄마. 편지가 눈물로 젖었다. 나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다. 지훈아. 목소리가 떨렸다. 엄마는 한 번도 너를 부끄러워한 적 없어.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그날 저녁 나는 아들의 묘를 찾아갔다. 오랜만에 찾은 묘지였다. 묘비 앞에 편지와 꽃을 놓았다. 지훈아, 엄마가 다 끝냈어. 바람이 불었다. 내가 지키려던 것들, 이제 다 밝혀졌어. 묘비에 새겨진 아들의 이름. 나쁜 사람들 다 벌 받았어. 너도 이제 억울하지 않지? 나는 묘비에 손을 얹었다. 차가운 돌의 감촉. 내가 바르게 살았다는 거, 이제 다들 알아.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엄마가 늦어서 미안해. 10년이나 걸렸네. 묘지에는 나 혼자였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다. 지훈아, 이제 편히 쉬어. 나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려왔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안에서 휴대전화를 확인했다. 뉴스 알림이 떠 있었다. 전 현장 안전 재점검 실시. 국회, 기업 내부 고발자 보호법 강화 추진. 작은 변화들이었다. 하지만 의미 있는 변화들이었다. 내 아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다는 증거. 다음 날 가게 문을 열었다. 단골 손님이 들어왔다. 사장님, 요즘 많이 힘드셨죠? 괜찮아요. 뉴스 봤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대단한 건 우리 아들이에요. 나는 배추를 다듬으며 말했다. 저는 그냥 엄마였을 뿐이에요. 손님이 채소를 사들고 나갔다. 가게는 다시 조용해졌다.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햇살이 따뜻했다. 저녁이 되어 가게 문을 닫으려는데 최도윤이 찾아왔다. 사장님, 이거 보셨어요? 그는 신문을 내밀었다. 일면 기사였다. 박지훈법, 국회 통과, 기업 내부 고발자 보호 강화,
안전규정 위반 시 처벌 강화. 아들 이름으로 법이 만들어졌어요. 최도윤의 목소리에 감격이 묻어났다. 이제 박지훈 씨 같은 사람들이 더 이상 희생당하지 않을 겁니다. 나는 신문을 받아들었다. 아들의 이름이 크게 박혀 있었다. 고맙습니다. 제가 감사하죠. 사장님이 용기 내지 않으셨으면 이 모든 게 불가능했을 거예요. 최도윤이 악수를 청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당신도요. 우리는 악수했다. 최도윤이 돌아간 뒤 나는 혼자 신문을 읽었다. 기사 마지막 문단에 이런 내용이 있었다. 고 박지훈 씨의 어머니 박순애 씨는 인터뷰에서 아들이 목숨 걸고 지키려던 가치가 이제야 세상에 인정받았다며 우법이 다른 노동자들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나는 신문을 내려놓았다. 가게 한쪽에 걸린 아들 사진을 바라봤다. 환하게 웃고 있는 25살의 지훈이. 지훈아, 내 이름으로 법이 생겼대. 나는 작게 웃었다. 엄마가 자랑스럽다.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편하게 잠들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악몽도 없었고 중간에 깨지도 않았다. 아침이 되어 눈을 떴을 때 햇살이 방 안으로 들어와 있었다. 나는 일어나 커튼을 걷었다. 창밖에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다. 가게로 가는 길. 박지훈 채소라는 간판이 햇살에 반짝였다. 나는 그 앞에 잠시 멈춰섰다. 10년 전과 똑같은 간판. 하지만 이제 그 의미는 달랐다. 도둑으로 의심받았던 이름이 아니라 양심을 지킨 사람의 이름. 바르게 살다 간 아들의 이름. 나는 가게 문을 열었다. 오늘도 시작이네. 채소를 정리하고 물을 뿌렸다. 평범한 일상. 하지만 이제 그 일상이 조금은 편안했다. 아들이 헛되이 죽지 않았다는 걸 아니까. 점심때쯤 젊은 여자 손님이 들어왔다. 대학생쯤 보였다. 저기 혹시 박지훈 씨 어머니 되세요? 네, 그런데요. 저 박지훈 장학금 받은 학생이에요. 여자는 수줍게 웃었다. 인사드리고 싶어서 왔어요. 저도 건축공학과인데요. 나중에 박지훈 씨처럼 안전을 지키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나는 가슴이 뭉클해졌다. 그래요? 고맙네요. 아니에요. 제가 더 감사하죠. 여자는 공손하게 인사하고 나갔다. 나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다. 아들이 남긴 것들이 이어지고 있었다. 저녁 무렵 하루 장사를 마치고 가게 문을 닫았다. 매출 장부를 정리하며 나는 중얼거렸다. 지훈아, 오늘 장사 잘 됐다. 대답은 없었지만 마음속에서 아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엄마, 수고했어요. 나는 작게 웃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석양이 지고 있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다. 나는 걸음을 멈추고 그 노을을 바라봤다. 아름다웠다. 10년 동안 제대로 보지 못했던 풍경. 이제야 보였다. 지훈아. 나는 하늘을 향해 말했다. 엄마 이제 괜찮아. 바람이 불었다. 따뜻한 바람이었다. 내 덕분에 엄마도 바르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노을이 점점 붉어졌다. 고마워, 아들아. 나는 다시 걸음을 옮겼다. 집으로 가는 길. 발걸음이 가벼웠다.